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도권 모 대학가에서 꽃집 겸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이 한 명 있고요. 3년 전에 이혼해서 현재는 친정에서 아이 아빠 없이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전 남편과는 11년 정도 살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갈라서게 되었는데 사실 결혼하고 1년도 되지 않아 제가 남편의 허풍과 허세에 속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땐 제가 순진했고 당시엔 결혼을 깰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불합리한 결혼 생활이라는 걸 알면서도 참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분하고 서러워도 혼자 삭혀야만 했어요. 남편은 함께 살긴 했어도 무책임한 방관자라 도움은커녕 제가 자기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저를 외면했는데 그러니 저도 살기 위해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잖아요. 그때 저도 그랬어요. 제가 원래 타고나게 순한 기질로 싫어도 싫다 말 못하고 거절도 잘 못하는 답답한 성격이었는데 자꾸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궁지에 몰리니 살기 위해 독해져야 했거든요. 지금도 그 전만큼은 그 사람들한테 고마워하고 있는 부분인데 덕분에 답답한 성격도 고치고 지금은 잘 나가는 사장님 소림 듣고 있으니 언젠가 정말로 우연이라도 마주친다면 고맙다는 말을 해줄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잘 나가는 내 모습을 한 번쯤은 그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는 건지 얼마 전 그래도 그게 작년이긴 한데 제 가게가 잘 된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그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때는 놀랍기도 하고 또 약올라 하는 신우의 표정을 보며 말할 수 없이 짜릿함도 느꼈는데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힘든 줄도 모르고 지냅니다. 당한 게 많아 그런지 더 통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니 이런 제 이야기를 다른 분들에게도 들려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용기를 줄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제가 이혼을 생각했을 때 참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다들 똑똑해서 이혼도 야무지게 잘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는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아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닌 저에게 이혼은 사실 꿈같은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이혼은 능력 있는 여자들만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아마도 그걸 저만이 아니라 남편과 또 못된 시댁 식구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더 마음 놓고 저를 함부로 대했던 걸 텐데 훗날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솔직히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 지금의 이 상황이 누구보다 짜릿하고 통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지금부터 이 재미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소 문장들이 어설프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처음 전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는 우연이었어요. 제가 당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제 가게에 꽃을 꽤 자주 사러 오는 손님이었거든요. 한두 번 볼 때는 몰랐는데 3번, 4번이 되니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우드는 멀쩡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은 게 여자친구가 꽃을 많이 좋아하나? 아니면 꽃 선물을 하는 걸 저 남자가 좋아하나?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하는 손님이었는데 그러다 정말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그 남자가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는 걸요. 그래서 수없이 거절을 당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던 거였는데
그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현명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번에는 거절당하지 말고 고백이 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꽃 포장을 신경 써서 해주곤 했는데 역시나 결과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여자가 더 질색을 하며 숨어버렸다고 했는데요. 그 충격 때문일까? 한동안 남편은 제 가게에 오지 않았어요. 하긴 꽃 선물을 할 여자가 없으니 제 가게에 굳이 올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다 저희 친정에 큰일이 닥쳤는데요. 저희 아빠가 형제라고 생각할 정도로 각별한 사람에게 보증을 서줬다가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어요. 빚이 말도 못했는데 이자까지 해서 좋게 10억은 되겠더라고요. 10억이라니 1억도 만져보기 힘든 돈인데 10억이라고 하니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일은 거짓말이 아닌 우리 가족에게 닥친 현실이었고 돈을 빌린 아빠의 친구를 찾지 못하는 한 그 채무는 저희 가족이 갚아야 할 빚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도 하는 수 없이 꽃집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작은 돈이라도 일단은 급한 불을 꺼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꽃집을 정리하고 만들었던 돈이 1억이 채 되지 않았는데 당시 살고 있던 부모님 아파트는 물론이고 집에 돈이 될 만한 건 전부 팔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 일을 겪다 보니 저도 정말 힘들었는데 그러다 큰 고모의 주선으로 아직은 어린 나이인 24살에 맞선을 보게 되었어요. 말이 맞선이지 돈이 있는 집안의 아들이라며 제가 결혼만 하면 그 집에서 저희 친정 빚을 갚아주겠다고 해서 나간 자리였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아들이 얼마나 못나고 하자가 많으면 이렇게 장가를 가겠다고 무리수를 둘까? 저도 제가 꼭 팔려가는 기분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찬밥 더운 밥을 가릴 때가 아니었고 제가 또 장녀라 일단은 나가보겠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저희 엄마가 그럴 필요 없다고 핏대를 세워가며 큰고모랑 싸웠어요. 형님, 아니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진경이 나이가 몇인데 무슨 맞선을 보라는 거예요. 말이 맞선이지. 요즘 그렇게 딸 시집 보내는 집이 어딨어요? 옳게 진정해. 아니 나는 그냥 돈 있는 집이라고 하니 나가보라는 거야. 막말로 그 집 아들이 싫다고 하면 넌 볼 수도 없는 자리인데 왜 옳게가 열을 내? 내가 아는 언니가 소개해준 자리니까 그렇지. 그런 자리가 뭐 쉽게 들어오는 줄 알아? 됐어요. 나는 형님 동생이랑 이혼했으면 했지. 우리 딸 그렇게 시집 보낼 생각 없으니까 괜한 소리 애한테 하지 마세요. 뭐? 이혼? 옳게 지금 내 동생 궁지에 몰렸다고 버리겠다는 거야? 아니, 막말로 내 동생이 진 빚도 아니잖아. 그냥 사람만 믿고 보증 한번 서줬다가 억울한 일 당한 건데. 그래서요. 아빠가 억울한 일 당했으니 우리 애더러 시집가서 몸값 받아오라고요? 옳게는 무슨 말을 해도 또 그렇게 천박하게 하니? 그리고 부모가 이런 상황이면 자식이 뭐든 해봐야지. 그럼 형님은 형님 딸한테도 그러실 수 있겠네요. 그럼 형님 동생이니까 형님 딸 그 집에 시집 보내요. 작은 아빠인데 조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뭐야?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왜 내 딸을 거기에 갖다 붙여? 내가 사고 쳤니? 형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진경이 형님한테 조카잖아요. 사고는 형님 동생이 쳤는데 왜 조카한테 뭐라고 해보라고 그런 선자리를 들이미세요? 전 못 들은 걸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도 제 얼굴 계속 보려거든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세요.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래, 대신에 나한테 10원 한 장 도와달라고 하지 마. 알겠어? 신경을 써줘도 지랄이야. 그런 자리 소개해줬으면 얼씨구나 고맙다고 할 일이지. 큰고모는 그렇게 짜증을 내며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너 잘 생각해봐. 부잣집에 시집갈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어. 이런 말을 남기며
약속 장소와 시간이 적힌 메모지를 주고 가셨는데 저는 고민 끝에 한번 나가나 보자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남자가 제 꽃가게를 줄기차게 오던 거절남이었고 그 인연이 신기해 그냥 한번 나간 자리였지만 꽤 오랜 시간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냥 처음에는 둘 다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어이없고 신기해서 몇 마디 나누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이미 저희 집 사정을 듣고 온 그 남자는 대놓고는 아니었지만 자기가 여유가 있다는 걸 슬쩍슬쩍 내비쳤는데요. 제가 한심하게도 거기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적어도 나쁜 남자는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고 꼭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 정도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며 나름 데이트를 즐겼어요. 아무래도 집 분위기가 많이 우울하고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런지 나와서 데이트를 하고 있으면 그게 저한테는 잠깐이라도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저에게 호감이 있는지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줬고 맛있는 음식에 종종 선물도 받다 보니 저는 어느샌가 남편은 정말 결혼 상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호감을 갖고 6개월 정도 만나니 남편이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기 우리가 만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집에서 자꾸 결혼 이야기를 해서 진경 씨는 어때? 글쎄요. 저희 집에서는 꼭 그렇진 않은데. 아, 그래? 내가 듣기로 집이 좀 힘들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엄마는 겸사겸사 빨리 하는 것도 좋지 않냐고 하던데. 그건 맞긴 한데 결혼이라는 게 그래도 신중해야 하잖아요. 저희 엄마는 사실 저 맞선 자리 나가는 거 엄청 반대하셨거든요. 그래? 그건 몰랐네. 그랬구나. 근데 있잖아.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나는 우리가 만난 게 인연이라고 생각해. 사실 나도 맞선 자리 마냥 좋은 마음으로 나간 건 아니거든. 근데 그 자리에 진경 씨가 나오니까 나는 이게 운명인가 보다 했어. 만난 기간 중요하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아닐까? 나는 급해서라기보다 진경 씨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걱정 없이 어떤 어려움 없이 그렇게 내가 지켜주고 싶은데 나한테 시집 오면 안 되나? 진경 씨만 좋다고 하면 진경 씨도 결혼해서 행복하고 진경 씨 집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근데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요? 결혼은 두 사람이 좋아서 하는 건데 저희 집 돈 문제까지 가족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어때서. 일단 우리 엄마가 그렇게 생각해. 며느리가 친정에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잘하겠냐고. 우리 엄마 아빠 없이 나랑 누나 둘 키운다고 고생 많이 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못 지나치는 사람인데 아마 진경 씨 나랑 결혼하면 엄청 예뻐해 줄 거야. 못 믿겠으면 시집 와보라니까. 전 남편은 저렇게 사탕 발린 말을 술술 풀어놓으며 제 환심을 사려 애를 썼어요. 그리고 순진했던 저는 사람도 괜찮고 제가 시집가서 잘하면 우리 집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결혼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까진 저 스스로도 제가 돈에 팔려가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데 그 사람이 저희 집을 기꺼이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엔 공짜는 없었고 남편과 시댁은 제가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일단 돈이 여유가 있다는 것부터가 사실이 아니었어요. 아니, 여유가 있는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손이 신우였죠. 신우는 교회에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게 나름 유명한지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저희 남편은 그야말로 가장 허드렛 일을 하며 잔 10원꾼이나 다르지 않았는데 그래도 시어머니는
엄마라고 신우가 월급인지 용돈인지 잘 챙겨주는 것 같더라고요. 때 되면 명품 선물도 하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녀오라며 돈도 두둑하게 챙겨주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받은 돈을 저와 남편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 보증 빚도 시어머니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 해주셨는데 그건 남편만 알고 있었을 뿐 저와 신우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그러다 시어머니가 당신 아파트가 아닌 작은 원룸에 전세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우가 뒤집어졌는데 저도 그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결혼하고 1년이 안 되었을 때였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돈인 줄도 모르고 그 돈이 저희 친정에 갔으니 저만 죄인이 되어버렸죠. 신우는 저를 아주 꽃뱀 보듯이 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찌 되었든 자기들한테 제가 큰 도움을 받았으니 너는 무조건 자기들한테 충성해야 한다고 압박했는데 뭔가 덫에 걸린 기분이었어요. 한마디로 저는 결혼 전에도 또 결혼한 후에도 속은 건데 그런 건 상관없다는 듯 그 사람들은 참 뻔뻔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다 까발려졌기 때문에 속이 시원했는지 그때부터는 아주 편하게 저를 부려먹었는데요. 그때도 역시나 무기는 자기들이 제 친정에 해준 돈이었어요. 싫으면 그 돈 토록 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돈을 다시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싫든 좋든 그 돈 때문에 저희 집이 혼란해서 안정을 찾아갔는데 부모님은 저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었겠지만 더 이상 독촉전화에 시달리지 않고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서 얼굴이 많이 편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속은 건 분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한술 덧더 손이 시누이는 아주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어요. 제가 작정을 하고 돈을 뜯으러 남편과 결혼했다고 대놓고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 성격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 때문인지 신우는 아주 신이 나서 저한테 함부로 했어요. 가게가 저희 집이랑 차로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아침이면 저에게 가게로 와서 청소를 하라고 그렇게 들들 볶더라고요. 물론 가서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문제는 그 말투가 너무 짜증스러워서 가기가 싫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거부할 수 있는 용기와 방법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한테만 싫은 내색을 하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결혼 전에는 자기만 믿으라고 하던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는 거꾸로 저를 이용해 지 마음 편하고 몸뚱이 편한 것에만 집중했어요. 그래도 우리 누나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잖아. 가서 잘 보이면 두고두고 좋지. 가족인데 잘릴 걱정도 없고. 혹시 알아? 우리 누나가 2호점 내서 그거 나한테 하라고 할지. 그럼 우리도 우리 누나처럼 동방석에 앉는 건 식은 죽 먹기야. 답답하다. 형님이 그럴 사람이야? 그리고 그런다고 한들 자기도 뭔가 할 줄은 알아야지. 형님처럼 제빵 기술이라도 익히고 레시피 좀 배우고. 아이씨, 시끄러워. 시끄러워서 게임을 할 수가 없네. 내가 그런 걸 왜 배우냐? 우리 누나도 이젠 거의 자기 손으로 안 해. 공장에서 빵 반죽 다 만들어 오지. 크림이다 소스도. 그것도 다 대량으로 만들어서 배달해주는 회사 있어. 우리 누나는 그냥 주방에서 만들고 굽고 그런 것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가서 자기가 좀 그것만 배워와. 그럼 우리도 돈방석에 앉는 거라니까? 진짜 한심하다. 그렇게 게을러 터졌으면서 돈방석에는 어지간히 앉고 싶나 보네. 그리고 이 아침 대바람에 나를 왜 부르겠어? 분명히 청소나 허드렛 일 시키려고 부르는 걸 텐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부르면 쪼르르 달려가냐 하냐고. 가야지. 가야지 나중에 돈 달라는 말을 하지. 그리고 자기만 가냐? 아마 가면 우리 엄마가 1등으로 가 있을 거다. 며느리고 올 텐데 시누이 가게 가서 청소 좀 할 수 있지. 자기 잊었나 본데 우리 엄마가 처갓집에 해준 돈
그거 다 우리 누나 주머니에서 나온 거야. 저는 남편이 저런 말을 할 때마다 속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 말까지 들었을 때는 저도 할 말이 없어 아무 말도 못했는데 두 주먹만 부르르 떨 뿐이었죠. 너무 분했으니까요. 그렇게 본전도 못 찾고 시누이 가게에 가서 일을 하고 오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게 쭉 노동의 연속이었는데요. 그렇게 일주일에 5일을 지내다 보니 저도 체력에 한계가 왔어요. 남편은 돼지처럼 살만 찌고 있는데 저는 결혼하고 15kg 넘게 빠졌더라고요. 아니, 이런 일을 연세도 많은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그야말로 미스테리였는데 그렇게 한 2년을 살았을까요? 아무리 돈 때문에 매여있는 몸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다 싶은 순간이 왔어요. 저희가 달리 월급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월급이라는 게 있어야 한 달 계획도 세우고 생활이 안정적인 건데 카드값은 시어머니가 내주시고 딱히 생활비라고 고정된 돈도 없이 현금은 필요하면 타 쓰고 나머지는 가족 카드를 쓰는데 그게 참 저는 불편하더군요. 남편은 카드만 쓰면 되는데 뭐가 불편하냐? 심지어 카드값도 자기 엄마가 내주니 걱정도 없어 좋지 않냐고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카드 내역서를 아주 꼼꼼히 체크하는 분이셨어요. 아마 자기도 사장인 딸한테 돈을 받아 쓰는 입장이라 더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 제 화장품 하나, 옷 한 벌 사는 것도 그렇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냥 내가 직장을 다니겠다 얘기를 했는데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뭐? 일을 하겠다고? 아니 지금 우리 가게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일을 해? 엄마,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아우, 너는 또 왜 나한테 지랄이야? 얘 아가, 너 왜 그러는 건데? 뭐가 아쉬워서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게요, 월급을 받기라도 하면 괜찮은데 저희가 생활비도 없이 이렇게 사는 게 불안해서 그래요. 월급? 나 참 기가 막힌다.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 무슨 월급이야. 그리고 내가 알기로 올케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가족카드 쓴다며. 그건 카드잖아요. 그리고 그 카드 제가 쓰는 거 아니고 형님 동생이 써요. 그리고 매번 필요할 때마다 돈 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여기서 일을 하는데 돈 받을 때마다 눈치 보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어이없다.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올케 친정에 들어간 돈 벌써 잊었어? 그럼 올케는 그 돈 갚는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지. 뭐? 여기서 일하는데 왜 돈 받을 때마다 눈치를 보냐고? 나랑 장난해? 그럼 네가 눈치를 봐야지. 마음 편하게 살면 그게 사람이냐? 형님,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가 지금 나 성질 돋우고 있잖아. 좌우간 딴 생각하기만 해. 사람이 말이야, 양심 있어야지. 그나마 가족이라 여기까지 하는 줄만 알아. 엄마도 이렇게 단놀이 좀 잘해. 내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해?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바쁘면 가서 일을 해. 왜 자꾸 너는 엄마한테 그러니? 그리고 아가, 너도 그렇다. 이제 상황 파악 다 됐을 텐데 제 성질 좀 건드리지 마. 우리 집은 제가 대장이야. 너는 어떻게 된 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냐? 네가 살살살 입속에 혀처럼 굴어야 너도 네 남편도 살 길이 열리는 거야. 너 편하게 살고 싶지 않니? 나야말로 이렇게까지 아쉬운 소리 들어가면서 여기서 일할 필요 없는데 그래도 아들이니까 아들 잘 살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속 터져서 못 살겠네. 어머니, 솔직히 당사자인 사람이 제일 게으른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이러면 형님이 아무리 좋은 기회를 준다고 해도 어머니 아들이 못해요.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니까 더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친정에 해준 돈 얘기하시는데 저 속이신 건 어머니세요. 저는 처음부터 이런 돈이었으면 그 돈 받지도 않고 시집도 오지 않았을 거예요. 얘가 또 왜 사람 속을 자꾸 뒤집어? 어찌됐든
너도 돈 보고 결혼한 거 맞잖아. 그리고 내가 그 돈 안 해줬냐? 내가 그 돈을 안 해줬어야 속아서 결혼한 거지. 나는 돈 다 해줬어. 잘 살던 아파트까지 팔아서 해줬더니 지금 이게 무슨 개소리야? 너 그 입 꿰매버리기 전에 꼭 다물고 있어라. 오늘 꿈자리가 뒤숭숭 하더니 이러려고 그랬나 보네. 아니, 나이 어리다고 해서 손주 욕심에 집까지 팔아 결혼시켰더니 어디서 저런 염치도 모르는 허접한 물건이 들어왔어? 시어머니는 저렇게 대놓고 저를 돈까지 쓰면서 며느리 삼았던 이유가 제가 나이가 어려 애를 잘 낳을 것 같아서였다고 말했어요. 제가 무슨 애기 낳는 최신 기계도 아니고 저런 상스럽고 몰상식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게 너무 싫었는데 정작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그런 표를 낼 수는 없겠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종종 전화해서 잘 지내는지 시댁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늘 마음을 불편해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속은 골마 터질지언정 친정엄마한테 잘 지낸다고 다들 너무 잘해주신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친정 부모님이 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덜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그러는 사이 제 마음의 병은 깊어만 갔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싶어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런 제 마음을 용납하지 않으신 건지 덜컥 임신을 하고 말았는데요.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또 발이 묶이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이런 저와 다르게 좋아하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는 게 불편하기만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임신한 거라 더 이상 하기 싫은 신우 가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신우는 그딴 게 어딨냐고 자기는 애 둘을 낳았어도 가게 나와 일을 했는데 왜 저만 특별 대우 해줘야 하냐고 입에 거품을 물었지만 그땐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아니 너는 건강했고 쟤는 비실비실 하잖아. 병원에서도 무리하면 유산할 수 있다고 했어. 절대 안정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로 와서 일을 하라고 하니? 엄마, 지금 친손자 외손자 차별하는 거지? 병원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하는 소리라고. 누구 내 안 가져봤어? 임신이 아주 벼슬이지. 그만해. 어떻게 하든 귀한 손자인데 너는 고작 그 10달을 못 참냐? 엄마가 더 일하면 되잖아. 준석이도 있고. 원래 우리 셋이 잘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래? 진짜 간사하다. 며느리 생겨서 공짜로 일 시킬 사람 생기니 좋지 않냐고 하더니 임신했다고 사람이 아주 너그러워졌네? 에이 누나 좀 그만해라. 내가 봐서 안정이 되면 운동 삼아 가게 나가라고 할게. 지금은 진짜 아니야. 입덧한다고 하루 종일 토하는데 여기 와서 그러라고? 누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감싸서 그 가게 일을 안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그 소리를 옆에서 다 듣고 있던 저는 고맙지도 않았네요. 특히 남편 말에는 성질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운동 삼아서 가게를 나가라고 하겠다니. 저게 남편이 또 애기 아빠가 할 소리인가요? 이런 말 정말 하기 싫고 제 얼굴에 침 뱉는 거 알지만 저는 그때부터 다 포기하고 살았어요. 무언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임신까지 했으니 이혼을 하더라도 혼자 나가 살 자신도 없었는데요. 그러니 그냥 될 대로 되라. 딱 그런 심정이 되어버렸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싫어 죽겠는 신우 가게에 나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그 10달도 금방이었어요. 중간에 신우가 이제 안정기도 됐으니 당장 가게로 튀어나오라고 생떼를 부리긴 했어도 깔끔하게 무시했는데 그렇게 10달을 보내고 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장손이라며 엄청 기뻐하셨는데요. 처음으로 저에게 수고했다, 고맙다, 네가 큰일을 해줬다.
라며 칭찬을 해주시더군요. 남편도 아이를 낳고 직후에는 아빠가 되었다는 책임감에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더러 자기는 이제 새로 태어났다면서 아들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을 거라고도 했는데 제가 단순한 건지 그때는 그게 희망이라고 여기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저 역시 엄마가 되고 보니 욕심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신우 가게에 가서 일을 했고 전에는 하기 싫어서 시키는 일만 했다면 그때부터는 제가 알아서 일을 하며 배울 수 있는 건 어깨너머로 배우고 익혔는데 그러자 신우는 이제야 제가 정신을 차렸다며 더 편하게 일을 시켜 먹었어요. 나중엔 가게 일도 거진 전부 저에게 맡기고 자기는 쉬는 날도 많아졌죠. 솔직히 쉬는 건지 바람이 났는지는 알 수 없는데요. 아무튼 그게 제가 아이를 낳고 한 7, 8년이 된 후였는데 시어머니도 제가 가게 일을 많이 하게 된 것에 뿌듯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신우한테는 비밀이었지만 내심이 가게를 자기 아들이 넘겨받길 바라셨거든요. 그러니 제가 가게 일에 전반적으로 개입하고 돌아가는 추세를 알고 있다는 것이 안심이 되는 것 같았는데 역시나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아들이 태어나고 정신을 차렸나 보다 했던 남편은 그 약발이 몇 달이 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한테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남편이 저 모양인 건 시어머니 영향이 컸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놓고 결혼했으면 제 몫이라고 저더러 자기 아들을 고쳐보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막말로 엄마 말도 안 듣는 사람이 마누라 말을 듣겠냐고요. 그건 그저 저희 둘 보고 피 터지게 싸우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도 남편을 포기하게 되었는데 누가 그랬잖아요. 포기하면 편하다고요. 그 말은 정말이었어요. 그냥 기대를 하지 않으니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아주 없던 건 아니었는데요. 제가 신우 대신 모든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 직원들이 저를 마치 사장처럼 따랐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신우가 오랜만에 가게에 왔다가 보게 되었고 기분이 나빴는지 저더러 사장 행세를 한다며 뭐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원래도 못돼 처먹은 성격이라 무시하려고 해도 그날은 그럴 수가 없었는데 아주 제 자존심을 묵살하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저도 참지 않았어요. 그러자 신우가 더 열이 받은 것 같았는데 제가 자기 가게를 뺏으려고 사기를 계획하고 있다며 망상에 가까운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너 처음부터 우리 집 돈 보고 시집 왔잖아. 내 말이 틀려? 아니라고요. 저도 속아서 결혼한 거라고요. 웃겨? 누가 그 말을 믿어준대? 야, 너도 정말 염치 좀 갖고 살아라. 시집 오자마자 그 큰 돈을 친정에 턱 하고 갖다 줬으면 죽었다 생각하고 식모처럼 살아야지. 어디서 니까짓 게 내 가게를 넘봐? 제가 언제 형님 가게를 넘봤다고 그러세요. 형님이 저한테 다 떠넘기고 놀러 다닌 거잖아요. 누가 놀았대. 나도 할 일이 있어서 그랬어. 뭐가 됐든요. 형님이 저한테 다 떠넘기셨으니 저라도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저 고맙다는 말은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어이없는 소리를 들을 줄 몰랐어요. 이게 끝까지 잡았대네. 너 내가 매출 기록이랑 지출 내역 다 봤거든? 네가 아주 500만 원씩 따박따박 가져갔더라. 이렇게 야금야금 얼마나 헤쳐먹은 거야? 그건 어머님한테 허락받고 제가 저희 생활비 가져간 거예요. 저희 애도 있고 살고 있는 아파트 대출금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라고요. 막말로 저랑 그이가 여기 와서 일하는데 그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럼 사장이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물론 허락해 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지만 이건 도둑질이야? 횡령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어머님한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저더러 그냥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괜히 형님한테 얘기하면 시끄러워진다고. 어머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했다고요. 저도 정말 억울해요.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당장 네가 가져간 돈 이번 달까지 채워놔. 형님, 억지 좀 그만 쓰세요. 이미 다 나간 돈을 제가 무슨 수로 채워요? 이게 정말 내가 말로 하니까 나를 만만하게 하나. 너 오늘 나한테 제대로 혼 좀 나야겠다. 신우는 말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듯 두 팔을 걷어붙이고 먼저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똑같이 형님 머리채를 잡고 있는 힘껏 잡아당겼는데요. 제가 몸집이 작고 말랐어도 힘이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에 반면 형님은 한 덩치했지만 힘은 없었는데 제가 확 밀치니 형님이 거짓말 아니고 무슨 볼링공처럼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그리고 그 큰 몸집에 가게 물건들이 부딪혀 깨지고 넘어지고 난장판이 되었는데 형님이 저를 폭행 민 기물파손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입에 개거품을 물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더러 신우한테 미안하다고 빌라고 했고 저는 싫다고 그날 이후 가게에 나가지 않았는데요. 자기 누나한테 연락을 받은 건지 남편이 아주 저를 못 잡아먹어 난리였어요. 자기 누나가 앞으로 10원 한 장 우리한테 주지 않겠다고 했다며 저더러 책임지라고 몰아세우는데 저게 남편인가 싶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이 남의 편이라는 말에서 줄인 거라고 했지만 그 순간은 남편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니, 평소에도 제 인생의 남편은 용서할 수 없는 존재였죠. 그래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는 이 인간과는 더는 못 살겠다고 판단해서 이혼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 순간에도 남편은 그걸 제가 홧김에한 소리로 여겼는지 아이고, 이혼?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아주 네 맘대로 재산 분할도 하고 다 해. 라고 했는데 못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 말 나온 김에 우리 진짜 계산 좀 똑바로 해보자. 나 시집 와서 우리 친정에 돈 가져다 줬다는 이유로 뭐 하나 받은 거 없이 자기 누나 가게에서 식모살이 했는데 자그마치 10년이다. 그럼 나 그 돈 이미 다 까고도 남은 것 같아. 그리고 당신 누나가 나한테 함부로 하고 막말했지? 나 그거 위자료 청구 소송할 거야. 형님이 나 고소한다고 했으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고. 나도 이런 날이 올 것 같아서 문자랑 통화 녹음, 가게 CCTV 파일까지 다 챙겨놨거든? 그런데 당신은 방관만 했지? 방관도 이혼 사유야.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잖아. 이참에 어디 누가에게나 제대로 붙어보자. 제가 이렇게 속사포처럼 말을 하니 남편이 놀란 얼굴이더라고요. 그러고는 아니 성격이 왜 이렇게 변했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는데 그러라고 했어요. 어차피 이혼하면 남인데 제가 그 인간한테 잘 보여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도 가져오고 합의 이혼할 건지 소송을 할 건지 제가 물었는데 그제야 남편이 심각성을 깨달은 듯 보였어요. 그리고는 자기 엄마랑 누나한테 찌질하게 SOS를 치더라고요. 그러자 총알처럼 그 두 사람이 저희 집으로 왔는데 신우가 먼저 저에게 다짜고짜 소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제 발이 저려서 내빼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라고 개소리를 짓거렸어요. 진짜 지랄생 쇼를 하고 자빠졌네. 네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발발거릴 줄 알았냐? 진짜 생긴 거랑 다르게 가지가지 한다. 아우 승우 엄마야, 꼭 이렇게 일을 키워야겠냐? 그냥 네가 잘못했다고 사과 한번 하면 될 일을. 제가 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요? 더는 이렇게 안 살 거예요. 그래, 살지 마. 누가 살라고 매달렸냐? 야, 그냥 이혼해. 엄마도 더는 일 붙잡지 마. 그리고 너 우리 엄마한테 받은 거 토해라. 싫어요. 저 그만큼, 아니 그 이상 형님 가게에서 일했고 제대로 월급도 못 받았으니까 그걸로 퉁칠 거예요. 뭐? 누구 마음대로? 싫으면 법으로 하시든가요.
저는 증거 다 있거든요. 이렇게 된 거 우리 제대로 따져봐요. 저는 그럼 속아서 결혼한 것부터 까볼 테니까. 너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지? 엄마, 이것 봐봐. 얘가 우리 뒤통수 칠 거라고 내가 말했지? 너 정말 이럴 거니? 아니, 내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때 니네 집 그 돈 아니었으면 풍비박산 나기 일보 직전이었잖아. 그래서 그걸 미끼로 저를 10년 넘게 붙들어 놓고 부려 먹었잖아요. 저 승우 안 나왔으면 그때 이미 이 집 며느리 안 했어요. 엄마, 누나, 저 사람 지금 완전히 돌았어. 어떻게 좀 해보라고. 됐어. 하긴 뭐래. 너 그냥 이혼해. 너 안 잡을 테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네 잘난 애도 데리고 가라.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우리 손자를 데리고 가? 아니다. 너만 나가. 엄마, 이 와중에 친손주를 챙기겠다는 거야? 그럼 그 애는 누가 키울 건데? 엄마가 키울 거야? 아니면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저 자식이 키울 거야? 욕심을 낼 걸 내. 그래도 어떻게 내 핏줄을 포기하니? 나는 그럴 수 없다. 우리 애들 있잖아. 우리 애들은 뭐 남의 핏줄이야? 엄마는 꼭 결정적일 때 사람 열받게 하더라. 내 덕에 지금 엄마가 호강하고 사는 거야. 몰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내 돈 안 먹은 사람 있어? 사람들이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야, 너 네 아들 데리고 당장 꺼져. 고맙네요. 저는 혹시라도 우리 아들 때문에 이번에도 발목 잡힐까 걱정했는데. 그럼 저희 아들 양육권, 친권 제가 가져오는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거기 합의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거기 보면 양육비 산정해 놓은 것도 있고 재산 분할도 있는데 잘 보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짐이라고 할 것도 없이 단촐하게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왔어요. 아들도 워낙에 어릴 때부터 엄마가 고모한테 당하는 걸 봤기 때문에 순순하게 저를 따라 나섰는데, 문제는 내내 영문도 모르다가 10년이 지나고서야 제가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때문인지 저희 엄마는 쓰러지시기까지 했는데 저희 아빠는 고모를 찾아가서 따지기도 했죠. 하지만 고모는 이제 와서 왜 그러냐고, 자기 덕에 사돈한테 돈 받아 지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대판하신 모양이었고, 그렇게 저희 아빠는 당신의 누나인 고모와 절연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고모를 원망하진 않았어요. 어찌됐든 선택은 제가 했고 그들이 작정하고 속인 건데 고모 탓을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어차피 저들도 제가 요구한 이혼을 거부할 것 같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냥 친정 빚 갚고 10년 만에 집에 돌아온 셈 치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무슨 미련인지 민기적거렸고 금 8개월 정도를 질질 끌었는데 제 마음이 달라질 리가 없고 자기 누나도 완강하니 어쩔 수 없다는 듯 나중엔 도장을 찍더라고요. 그때 제가 지금 도장 찍어주면 양육비도 안 받겠다고 했는데 그러자 그게 솔깃하긴 했는지 남편이 도장을 냉큼 찍었어요. 사실 양육비를 달라고 해도 이 인간 제때 줄 거라는 믿음 따윈 없었던 터라 솔직히 이러든 저러든 저는 상관이 없었는데 그렇게 꼬박 11년 만에 결혼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죠. 남들은 이혼할 때 아주 진흙탕 싸움을 한다고 하던데 그들은 저를 무시했기에 순순하게 이혼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저는 몇 달은 친정에서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추슬렀고 많이 늦었지만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을 시작했는데요. 이걸 보고 천운이라고 하는 건지 저희 집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문제의 아빠 친구가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행색을 보니 그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았는데 자기는 죄책감 때문에 한시도 편하게 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을 듣는데 저와 엄마는 그 아저씨가 용서가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 아빠는 눈물을 흘리며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생각하셨답니다. 그때까지 몰랐는데 어릴 때부터 그 친구분이 저희 아빠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지금이라도 자기 대신 고생한 저희 가족에게 빚을 갚고 싶다며 가슴에 품고 온 큰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는데 그게 열어보니 다 현금이었어요. 자기가 통장을 만들 수 없어 이렇게 모았다고 하셨는데 그걸 나중에 은행에 가서 세어보니 20억 가까이 되는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아빠가 이걸 다 받을 수는 없다며 반은 돌려주겠다고 하셨는데 친구분은 아니라며 이자까지 친 거라고 받으라고 했고 자기는 이번에 외국에 나가 다시 인생을 살아볼 생각이라며 잘 지내라고 하셨는데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하지만 저희 아빠의 무거웠던 마음이 풀렸으니 그것만은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아빠가 그 돈을 전부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아빠, 이걸 왜 나한테 줘? 너한테 줘야지. 네가 아빠 때문에 그 고생을 10년 넘게 했는데. 아빠가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아빠도 참, 다 지난 일인데 뭘 그래. 그리고 이 돈은 못 받아요. 엄마 아빠는 고생 안 했나 뭐. 엄마 아빠는 너에 비하면 편하게 살았지. 딸이 그런 모진 시간을 견디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래. 엄마는 진짜 지난 10년을 생각하면 오장육부가 다 뒤틀리는 기분이야. 그러니까 너 이거 가지고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살아.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 엄마, 그래도 이렇게 많은 돈을. 네가 지나온 시간들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겠니? 이 돈도 부족하지. 아휴, 그래도 이렇게라도 돼서 얼마나 다행이니. 엄마는 이제야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 같다. 그렇게 친정 부모님은 저더러 그 많은 돈을 알아서 쓰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차마 그 돈을 저 혼자 다 쓸 수는 없어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 2층 집을 마련하고 제 가게를 다시 차릴 생각이었는데요. 저는 여전히 꽃을 사랑했고 다시 기회가 있다면 꽃집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가게 자리를 물색하던 중 지금의 대학가 근처 매장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거기가 처음부터 규모가 꽤 있는 카페였어요. 그걸 본 순간 떠올랐죠. 플라워 앤 디저트 카페를 해봐야겠다고요. 어깨 넘어 배운 기술이긴 하지만 케이크와 파이 그리고 타르트 정도는 손으로 예쁘고 맛있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리하여 저는 가게를 오픈하기 전 제과제빵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도 저만의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는데 참 그 기간도 행복했어요. 저희 엄마는 그렇게 신우한테 당하고도 카페를 하고 싶냐고 저를 말리기도 했지만 그건 그거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하니 그 뒤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공부하고 또 레시피 연구하며 제가 살아있다는 기분에 취해 저만의 가게를 차리기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행복감과 기대감은 더 부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꽃들로 매장을 채워 다른 곳들과 차별점을 두겠다는 저의 생각이 잘 맞아떨어졌는지 반응이 좋았는데요. 대학가라는 특성상 여자 손님들에게 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커플 손님과 소문 듣고 온 손님들까지 매일 매장하는 손님으로 가득했는데 그 때문에 직원을 계속해서 뽑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었어요. 디저트 상품들도 그 수를 늘리지 않으면 오전도 못 버티고 끝이 났기 때문에 저는 제 방 직원만 해도 또 따로 뽑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가게를 돌리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역시나 그 중에 제일 바쁜 사람은 저였으니까요. 저는 거의 매일 새벽부터 꽃시장에 가는 걸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는데 카페에 손님들이 많아지니 꽃 매출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특히 저희 매장의 꽃이 신선해서 좋아하셨거든요. 그렇게 거의 매일을 하얗게 불태우다시피 저는 살았고 늘 일과를 마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기 일쑤였는데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행복하니 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만 저희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셔서 그게 탈이긴 했는데 그래도 매일이 저에겐 기적이고 감사한 일이었죠. 그러다 소문을 듣고 왔는지 전 남편과 전 신우가 제 가게에 찾아왔어요. 표정을 보니 우연히 온 건 아니고 작정을 하고 온 건데 역시나 망상증이 심한 전 신우는 제가 자기 기술과 레시피를 훔쳐 카페를 차렸다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더군요. 일부러 손님 많은 시간에 찾아와 저를 골탕 먹일 속셈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저는 태연하게 행동했는데요. 일단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를 했죠. 그리고 어딜 봐서 내가 기술과 레시피를 훔쳤냐. 저는 제과 제빵 자격증과 레시피 연구 노트를 꺼내 보여줬는데 사실 어깨 넘어 본 건 많았지만 신우의 것을 그대로 베껴온 건 없었어요. 특히 디저트 음식에는 저만의 생각으로 제철 과일과 허브 등을 사용했는데 신우의 가게 상품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하여 전 신우는 자기 것을 훔쳐 제가 장사를 해 돈을 번다는 주장이 막혔고 전 남편은 이제 와서 무슨 심보인지 저를 잊지 못하겠다며 재결합 타령을 하기 시작했는데 받아만 준다면 자기 엄마와 누나랑은 연을 끊고 저랑 저희 아들을 위해 살겠다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요.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설사 그게 자기 진심이라도 이젠 제가 싫은데 소용없는 말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을 전 신우가 다 들었다는 거였는데 나중엔 둘이 아주 개싸움을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들이 뜯어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구경하고 있자니 혼자 보는 게 아까울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가게에 와서 난동 부린 일로 영업방해로 매출에 손실을 입었으니 그에 맞는 보상금을 요구했는데요. 그때도 전 신우는 무슨 보상금이냐고 그 자리에 누워버렸어요. 알고 보니 전 신우는 그동안 사기꾼에 당해 가게도 날려먹고 한순간에 빚더미에 올라 앉은 듯 했는데 말로는 해외 진출을 제안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사기였죠. 그러니 저한테 찾아와 제 걸 다 뺏어보겠다는 못된 심보였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거더라고요. 거꾸로 저는 그 사실까지 알게 되니 더할 나위 없이 통쾌함을 느꼈는데 11년의 마음고생이 한 방에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 신우는 네가 무슨 돈이 있어 가게를 차렸겠냐며 이번엔 제가 자기 가게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는데요. 그래서 그때 제가 20억이나 생긴 그 기가 막힌 스토리를 들려줄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전 신우는 배가 아파 죽겠다는 얼굴이었는데요.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이 풀린 기분이었어요. 이젠 정말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만 같더라고요. 그리하여 저는 도남매를 접근 금지 신청까지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전 남편은 지가 우리 아이들의 아빠인데 어떻게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냐며 쌩 난리를 피웠지만 경찰들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그 문제의 남매가 알아서 나타나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할 수 있게 해줬으니 그 점이 참 고마웠는데 전 남편한테는 나중에 아들이 아빠를 보고 싶다고 하면 알아서 아들한테 연락하라고 할 테니 내 앞에는 나타나지 말라고 무섭게 말했어요. 그렇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른 지금도 아주 후련한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더러 한순간에 돈방석에 앉았다고 부럽다고 하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겪어온 시간과 그리고 억울했던 눈물들이 모여 지금의 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행복이 더 값지고 소중하기만 한데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제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핏밥만 봤던 제가 이렇게 대박난 사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만 더 힘을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아나요? 저보다 더 큰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지요. 저는 그런 희망을 많은 분들이 품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알거든요. 희망조차 없으면 그땐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걸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희망의 끈을 더욱 꼭 붙들어 지금이 아니라도 꼭 원하는 행복을 누리시길 진심을 다해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쓰다 보니 사연이 많이 길어졌는데 부디 재미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